ETF 중에 로봇 ETF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ETF 실제 있어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ETF 있잖아요. 많잖아요, 종류가. 그것만 투자해도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비중 30%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코스피 200 ETF를 딱 사잖아요. 그냥 반도체 사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회초년생이 첫 투자로 ETF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첫 투자로 좋은 ETF 종목은 무엇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ETF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첫 투자로. 왜냐하면 일단 이게 종목은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AI도 좋다고 하는데 AI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기업도 한 200개 되거든요. 이 많은 거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러니까 삼성 해야 되나 하이닉스 해야 되나 반도체 소부장 할까 고민이 되게 커요. 근데 그것도 잘못 고르면 이번 장에서는 그냥 삼전하고 하이닉스 하는 게 제일 좋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가는 반도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뭔가 공부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은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기업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ETF가 오히려 개별 기업보다는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좋아질까? 요걸 우리가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젠슨항이 한국에 오고 이런 것도 내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업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거죠. 젠슨항이 와서 바라보는 거. 저 사람이 왜 한국에 왔어? 현대차 또 이재용 회장 왜 만났지? 이런 고민을 해보면 답은 그거죠. AI를 계속 해야 되고, 그 파트너로 반도체 공급해줄 회사,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파트너로 현대차 로봇을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면 물론 개별 기업을 살 수도 있지만 ETF 중에 로봇 ETF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ETF 실제 있어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ETF 있잖아요. 많잖아요, 종류가. 그것만 투자해도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비중 30%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코스피 200 ETF를 딱 사잖아요. 그냥 반도체 사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반도체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내가 뭔가 업종만 잘 예상을 해도 앞으로 좋아. 내가 예를 들면 요새 이제 내년에 BTS가 온대더라. 그러면 하이브가 좋아 보이잖아요. 하이브를 살 수도 있지만 요새 그래도 하이브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에 빅뱅도 올 것 같고 이러면 YG도 좋잖아요. 근데 그걸 다 사긴 좀 어렵다면 그냥 엔터 ETF 사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업종을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개별 기업 일일이 분석하는 것보단. 그런 점에서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오히려 시장에서 종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개별 ETF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첫 투자로 되게 좋다. 예,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고 보고 있고, 보통 이제 첫 투자로 고르는 ETF는 보통은 지수형 ETF를 많이 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 ETF가 그거죠. S&P 500. 아시죠? 제가 코드명 얘기 안 하겠지만 그 S&P 500 추정하는 ETF가 진짜 종류 많잖아요. 미국에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근데 보통 그걸로 많이들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S&P 500 ETF나 가장 좋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도 좋으니까 이런 지수형 ETF로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분할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를 고를 때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지만, 보다 이제 ETF 좀 고를 때 좀 중요한 게, 이게 선정할 때 일단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런 거죠. 내가 자산 배분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적절하게 자산을 이렇게 배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ETF 고를 때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형, 테마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체자산이라고 그러죠. 금, 심지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ETF도 있긴 하거든요. 채권형 이런 걸로 먼저 이렇게 분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S&P 500에 추정하는 ETF에 30% 사놓고, 금을 추정하는 ETF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한 20% 사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좀 한번 포트를 구성할까,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다 나는 주식 투자처럼 그냥 자산 배분 목적 아니고 주식 투자처럼 한번 수익률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로 테마형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반도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젠슨항이 왔으니까 현대차 좋아지나?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 같은 담겨있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 ETF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ETF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증권업종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증권 ETF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좀 주식 투자 쪽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분산하는 것보다는
테마 있잖아요. 테마형 ETF 중에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먼저 좀 나의 스타일은 뭘까? 이걸 먼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거는 기왕이면 좀 그 자산 규모가 큰 게 좋아요. 거래가 많이 되는 거. 왜냐하면 어떤 ETF는 막 그 자산 규모가 막 100억밖에 안 되는 경우도 그럼 거래가 안 돼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나중에 못 팔아.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많이 샀는데 나중에 급한 일 때문에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ETF는 거래가 적으면요, 내가 팔면 급락해 버려요. 순식간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LP라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든요. 증권사들이 이게 너무 없으면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거래가 적으면 당연히 이게 호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렇게 지수형이나 아니면 이런 섹터들을 테마형을 봤을 때 거기 자산 규모가 나와요. 자산이 기왕이 큰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언제든지 좀 사고 팔 수 있게 용이하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보수율이라 그러죠. 비용을 떼가거든요. 그래서 S&P 500이나 지수형 추정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경쟁한다고 보수율을 좀 낮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기왕이면 그런 걸 좀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 ETF는 자산운용사가 대신 운영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보수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게 크진 않지만 일부를 줘야 되지만, 그걸 줄 때 경쟁, 예를 들면 똑같은 상품이 있다면 기왕이면 조금 싼 거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 고르실 때 한번 그 기준을 삼아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ETF 이게 월급처럼 현금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20대, 30대나 이런 분들은 자산을 모아야 되거든요. 모아야 되니까 현금 흐름보다는 이 자산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ETF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그런 S&P나 코스피 200이나 이런 식으로 지수, 앞으로 지수가 좋아지고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게 자산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ETF들을 그냥 매달 모아가는 거죠. 그런 건 좋은데,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게 좋은 ETF는 사실은 이게 수익률은 그렇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걸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20대, 30대에서는 이렇게 자산을 모은다는 측면에선 저는 월배당보다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지수형이나 테마형 위주로 좀 자산을 모아가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50대나 60대 되셔가지고 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월급처럼 할 수 있는 그런 ETF를 좀 선정하시는 게 좋겠는데, 가장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게 그거죠. 그 고배당 ETF. 요즘 옛날에는 월배당 ETF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월배당 ETF가 실제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이 이름에 고배당 들어가는 ETF들 보시면 월 분배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는, 요즘에 근데 주가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옛날에 막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대 있을 때는 막 그 6%, 7%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걸 1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월배당 ETF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처럼 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커버드 콜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콜옵션을 매도 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이제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이걸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나는 이 매수 권리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난 누리질 못해요. 나는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수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 근데 이거를 계속 팔기 때문에 뭐 횡보장이나 이럴 때는 주가 지수가 큰 변동 없을 때 계속 요거를 팔거든요. 내 권리를 매도하니까 그만큼을 받아요. 그걸 받아서 이걸 투자한 분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매월 월급처럼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커버드 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처럼 너무 강하면요, 주식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월 지급형으로 꾸준하게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뭐 1년 연간 그 나눠주는 수익률이 뭐 15%짜리도 있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이제 커버드콜 ETF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근데 그건 잘 좀 선정을 해보시고, 저는 사실 이제 커버드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예. 배당 ETF는 어쨌든 주가 또 오르면 오르는 만큼 또 주가 수익도 나고 또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배당 ETF를 월급처럼 주는 그런 ETF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리츠 ETF 있어요. 리츠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의 90%를 원래 배당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가 고배당이 장점인데, 요게 이제 ETF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츠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리츠를 포함한 그런 ETF도 월배당 상품으로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신호를 근거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까요? 그 사실 ETF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지수 쪽 위주로만 했다. 근데 지수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뭐 물가가 이제 올라가거나 22년처럼 뭐 긴축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위험을 좀 해야 되잖아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지수 쪽에만 투자했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좀 빠질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너무 올랐거나 아니면 긴축할 것 같다, 물가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신호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수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올 때 일부 좀 현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건 좀 빠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요, 저는 안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조정이 뭐 막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언제 나올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시면 4천, 한 3,800 가고 900 갔을 때도 그때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4,200까지 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의 그런 어떤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뭐 큰 이슈나 그런 악재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앞으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파시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마형 ETF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물론 시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그 테마가 생명력이 계속 있을 거냐,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메타버스 ETF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결국엔 처참했죠, 결과가. 예, 당시에. 예, 실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형 ETF는 내가 장기 투자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적절하게 그런 어떤 이 테마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테마형 ETF에 들어간 시총 상위 기업들 있죠. 이 회사들의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이 기업들의 CEO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반도체도 좋고 로봇도 좋고 뭐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커질 텐데 지금 누가 봐도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흔들릴 이유는 없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어떤 성과가 못 난다거나, 뭐 로봇 기업들이 지금은 좀 분위기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로봇이 개화되는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로봇 빨리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로봇주에 대한 시각이 또 식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업종들의 모멘텀을 잘 좀 체크하시면서 안 좋은 좀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좋은 근거가 나오면 오히려 비중은 더 늘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ETF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신호를 줬거든요. 현대차랑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죠.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좋은 그림들이 그려진다면 투자를 또 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TS가 이제 돌아오니까 BTS에 대한 부분들, 또 요즘에 한알령 해제한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박진영 씨가 시진핑 주석과 이번에 대화도 한 것 같고, 그러면 한알령 해제해서 내년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에서 콘서트 하면 우리나라 엔터 전체 호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엔터 ETF를 더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 지수형과 다르게 개별 그 테마를 추종하는 ETF들은 결국에 각각의 그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시장이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왔을 때도 물론 그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또 비교가 안 되게 너무 급하게 4,200까지 그냥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원한 상승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세장에서도요, 1년에 한 번씩은 10%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장은 늘상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너무 오른 기업들 추격은 하지 말자, 기다리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요새 반도체나 많은 기업들 올랐지만 진짜 찾아보시면요, 못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소외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인데 뭔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쪽은 그래도 모멘텀 받을 것 같은데 시장이 못 알아주는 것 같다. 그런 섹터나 기업들이 있다면 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른 기업들은 조금 조정을 한번 기다렸다가 보시면 좋겠고, 아직 못 오른 기업 중에서는 오를 만한 기업들을 한번 잘 선정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나 이런 주도주가 단지 많이 올랐으니까 팔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은 누구도 몰라요. 어디가 고점인지. 그러니까 그 근거가 상승 근거가 명확하다면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10억이다. 10억보다 더 필요하다 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50대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야 노후에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그 1편에 보면은 명세빈이 재테크 수업 나가서 그 똑같은 질문을 강사가 하세요. 얼마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3억, 4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택도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 자금은 한 달에 320 정도라고 NH투자증권 조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320만 원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게 은퇴 후에 20년을 산다고 하면 7억 7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30년이라면 11억 6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50대에 은퇴해서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1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내 몸이 건강할 때 얘기예요. 의료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 부모님 노후 걱정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노후 부양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 10억 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를 때는 사실 뭐 다른 거 문단무용 그냥 부동산에 돈을 묶어 놓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뭐 부동산이 꿈틀대고는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이 예전처럼 막 미친 듯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30이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갭 투자로 들어가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모든 돈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의 지금 돈뿐만 아니라 내 미래 20, 30년 후의 돈이 다 부동산에 몰빵인데, 저는 부동산 약세를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동산이 꺾이면 그럼 이제 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자산으로 좀 투자를 계속해서 굴리시면서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여기서 우리가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개별 주식에 투자란 말씀이 아니고요. 증시라는 그 안에 뭐 ETF 형태로든지 개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자산을 늘려가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투자로 시작하면 좋을 ETF는 무엇이 있나요? ETF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에 있어서 혁명적인 존재인데 이게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ETF로 투자하기 되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ETF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두 번째로는 ETF의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보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 ETF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TF를만 통해서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뭐 말씀하신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 현물 리턴이 미국에서 하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투자 자산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만 일단 기초적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S&P 500 인덱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분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절반 이상 S&P 500 ETF로 가져가시는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2013년에 내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 투자해라. 이 결과로 이 얘기대로 만약에 10년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몇 배가 됐을까요? 6배입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게 변동률이 적어서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가 10년 구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적은 딱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년은 또 그만큼을 더 만회해서 더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계 최강대국이 S&P 500 지수가 떨어지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금리라든지 달러 발행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유가를 뭐 좀 조정을 해본다든지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S&P 500이 어떻게 보면 강자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요. 그 피디님은 만약에 20년 전에 미국의 시가총액 탑 10 중에 지금 몇 개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벅시어 회사의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이제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파산 위기까지 갔던 회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게임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저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고 끊임없이 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상위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안 좋은 종목은 빠지고, 이런 물갈이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돈을 묻어둔다고 하더라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 안에 혁신 기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내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미국 S&P 500 ETF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차순위는 전 나스닥이라고 생각하고, 나스닥이 좀 더 고위험이지만 어쨌든 조금 더 나는 S&P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스닥 ETF를 추천드리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 요즘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광고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S&P 500 수수료 0.000 몇 %,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증권부 기자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ETF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출혈 경쟁을 감수하고 이거는 그냥 박리대매로 파는 상품이에요. S&P 500 지수, 타이거 S&P 500, 코덱스 S&P 500 이런 것들은 팔아도 남는 것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마트 가면 할인 매대 갖다 놓고 박리대매 하면서 이제 손님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상품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절대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런 수수료가 싼 상품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I 버블 논란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AI 섹터가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 점에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국장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가 올해 거의 한 70% 올랐죠. 그런데 방송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올해 70% 수익 내신 분들 계신가요? 주식 투자에서?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도 올해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이상을 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장 비중보다 높게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데 ETF는 코스피 인덱스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으니까 기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I 산업의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장애 현상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AI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승자 독식과 어떻게 보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대마불사, 점점 더 큰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하는 지수형 ETF의 수익률이 올해만 반짝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는 한 이 구도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지수형 ETF 투자하는 것이 더 승률이 높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계좌에선 TDF도 좋은 투자 수단이라던데 어떤 측면에서 좋은가요? TDF는 사실 바쁜 직장인들한테 제일 적합한 연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그 401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다수가 이제 TDF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ETF로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TDF로 하냐? 편합니다. TDF 특징이 뭐냐면 2030이면 좀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요. 그리고 채권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김부장처럼 은퇴할 때가 되면 채권 비중 늘리고 주식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비중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TDF 상품 경우에는 대다수의 상품들이
미국 S&P 500 지수 기초 자산으로 해서 주식을 설계하고요. 채권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국채를 가지고 설계하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그 비중을 알아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직장 생활이 바쁘고 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나 포트폴리오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TDF로 저는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10배, 20배 낫습니다. 일학연금 노후부자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일학연금 노후부자는 뭐 사실 전 국민께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테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90%가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그냥 예적금,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그냥 방치하고 계세요. 수익률이 연평균 2,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이거는 그냥 앉아서 돈을 까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를 공격적으로 돌리고 내 종잣돈은 어떻게 보면 예적금에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꾸로 하고 있죠. 종잣돈을 굉장히 위험자산으로 많이 돌리고 퇴직연금 계좌는 원리금 보장에 방치해두고 이거는 사실 국세청 좋은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퇴직연금 계좌를 깨워서 세제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 좀 더 노후에 많은 그 현금 흐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사실 헷갈리는 부분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의 요점은 퇴직연금 계좌를 깨워서 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본인의 노후를 좀 더 풍요롭게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창용 총재께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될 때다.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높은 성장률이 보장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게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방향들이 좀 더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